안녕하십니까. 해외여행 시 우려되는 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는 이태규 내리신경과 대표원장 이태규입니다. 지금 작년 그 연간 출국자 통계를 보면요. 외국 여행을 상당히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1년 동안 출국자 수가 지금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합쳐서 7,500만 명쯤 돼요. 작년 통계고 올해는 더 증가했어요, 지금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8천 명 정도가 이제 외국을 나가는데, 물론 이 중에 뭐 비즈니스나 뭐 출장을 가는 것도 있지만 관광 목적으로 가는 것도 많고. 근데 이게 전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 5,100만 명인데, 그럼 거의 적어도 전 인구가 1년에 한 번은 외국을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외국을 나갈 때는 우리가 반드시 이제 그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요. 어, 그래 해외여행 시 여러 가지 비행기나 여러 뭐 고산지대나 이런 여행 시 관련돼서 두통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8천만 중에 두통이 0.1%만 해도 8만 명이 이제 두통을 앓게 되는데, 그래서 아니면 0.1%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봅시다. 그러면 이 많은 두통 환자들이 그럼 다 어떻게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아픈 사람들 많을 것 한데요. 이 해외 여행 시 두통이 이게 발생하는 유형들 보면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시차 문제가로 발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비행기 탑승 관련해서 생길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음식 및 식사 변화로 인한 걸로 수 있고, 네 번째는 고산지대, 기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시차 적응에 대한 이제 그 두통의 문제는 그 시차 변화에 따른 이제 바이오리듬이 균형이 설정되죠. 우리가 시차가 많이 바뀌면 밤낮이 바뀌거나 아니면 어중간하게 또 바뀌거나 해서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편두통 환자는 이 편두통 발작 우려가 높아집니다. 편두통이 원래 이제 그 항상성이 깨지면 이게 어떤 뇌가 자극을 많이 받아서 거의 과잉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두통 발작이 시차 변화가 이제 생기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럼 이걸 대응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제 목적지 시차에 맞춰서 그 수면과 각성을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지의 밤 시간이면 그렇게 맞춰서 이제 멜라토닌을 먹거나 해서 지금 수면과 각성을 조절해야 됩니다. 커피를 먹어서 이제 잠을 깨우거나 하는 식으로. 그다음에 장시간 이제 이코노믹식 안에서 있는 자세, 이게 굉장히 이게 그 근육이 안 좋죠. 여러 가지 안 좋은데 이 근육 긴장성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이게요. 특히 이제 뒤로 제끼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이제 그 기대서 앉아 있으면 목 근육이 빳빳하게 이제 그 긴장이 많이 돼서 이제 올 수도 있습니다. 기타 이제 장시간 앉아 있는 자체는 좌석의 종류에 따라도 많이 다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코노미를 많이 타는데 이코노미는 이제 뒤로 뭐 제끼질 못하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뭐 비행기에서 잠도 잘 못 자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행 두통, 에어플레인 헤드에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공식적인 병명이긴 한데요. 이 두통은 이제 우리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비행 두통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크게 세 가지인가. 첫 번째는 이제 기압차로 인한 두통이 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가 쭉 이제 상승하면 이제 고도가 상승할수록 이제 대기압 압력이 나빠지죠. 그에 대해서 그걸로 인한 바로 트라우마, 이런 걸로 인한 두통이 있고, 두 번째는 기존의 부비동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갑자기 이제 그 기내의 어떤 공기 환경 이런 게 악화돼서 이제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갑작스런 이제 고도 변화도 이제 편두통을 유인할 수가 있어요. 편두통 발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플레인 헤데이크라는 건데, 그 항공기 이런 비행기를 타면 항공기 내부가 이제 어떤 건강에 있으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단 습도가 굉장히 낮아요, 이게요. 그래서 고공에서도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호흡기 점막이 상당히 안 좋죠. 그 공기가 건조하면 이제 호흡기 점막이 뭐 부비동 점막도 포함해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두통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유발하는 뭐 대체적으로 휴대용 가습기 같은 걸 이제 뭐 소지할 수도 있긴 하겠고요. 뭐 두 번째는 이제 항공기 내부에 특히 이제 승객이 별로 없거나 뭐 이코노미석이라도 텅텅 비어 있거나 아니면 퍼스트 클래스 같이 띄엄띄엄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경우 이런 거는 좌석 간격이 넓을 경우 이런 데는 습도가 더 낮아지죠. 차라리 이코노미 클래스면 사람이 빡빡하게 차 있으면 좀 습도가 덜 낮아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좁은 한정된 실내와 이제 좌석 간격이 좁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서 뭐 앉아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제 저산소증,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이게 호흡기 할 때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게 되죠. 그런 게 이제 농도가 짙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코비드 같은 바이러스들도 이제 쉽게 감염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이제 코비드 감염이 에피데믹이 왔을 때 이게 항공기 그 옆좌석 앉아 있는 사람들 다 조사하고 했던 게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이 옆좌석으로 전염이 되고 그 항공기 클래스는 여러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죠. 이게 제일 비싼 게 이제 퍼스트 클래스인데 퍼스트 클래스가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이 습도가 제일 낮아요, 이게. 똑같은 이제 좌석이 다 차지한다 치면은 퍼스트 클래스가 습도가 제일 낮기 때문에 호흡기 안 좋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프리미엄 이코노미 요새는 이런 게도 새로 생겨서 이쪽으로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죠. 이코노미성은 이제 워낙에 크라우드 하니까 이제 그리고 오래 앉아 있기 때문에 두통 외에 또 하지 정맥 색전이 문제가 됩니다. 이건 또 나중에 짧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바로 트라우마로 인한 두통, 기압차 두통은 이게 일종의 이것도 부비동과 연관이 되는데 부비동이 이제 코로 이어진 좁은 통로가 막혔거나 많이 좁아져 있을 경우에 더 발생을 해요. 알레르기 비염이 있거나 뭐 해서 이제 비염이 심하거나 그러면 이제 코하고 부비동 통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게 급격한 기압 변화에 대응이 잘 안 돼서 두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코에 있는 압력하고 이제 부비동 압력이 이제 서로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비동 압력이 코에 있는 압력은 낮아지는데 부비동 압력은 그대로면 이제 이게 그 부비동 점막에 이게 압력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륙 후나 착륙 직전 모두 가능한 거고요. 특이하게 이게 부비동 이게 크게 네 가지겠죠. 이 전두동이 있고 그다음에 접평동이라는 게 있고 접평동은 이제 깊숙이 있는 겁니다. 양미간 사이에 있는 또 부비동이 있고 그다음에 상악동에서 이렇게 뺨 쪽에 있는 게 있는데 그중에 특히 전두동 이마 쪽에 있는 전두동 양쪽 눈썹 위에 이렇게 있죠. 전두동 크기는 사람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굉장히 큰 사람도 있고 뭐 거의 없는 사람도 있고 되는데 어쨌든 위치는 눈썹 바로 위에 주된 위치이기 때문에 이게 이마나 머리 앞쪽 두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게 이 전두동이 이제 기압차 두통에 취약해요. 머리가 갑자기 이제 심하게 아플 수도 있죠. 이게 이륙하고 난 얼마 있다가 할 수도 있고 착륙 직전에도 이게 하강하면서 이게 이게 갑자기 기압이 이제 변화하면서 되는 거죠. 비행기가 떠서 일정한 고도로 갈 때는 이게 거의 안 생깁니다. 기압차로 인한 바로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이런 두통이 생기고 기압차 두통과 유사한 통증이 이제 귀 안과 코를 연결하는 이제 유스타키안 관이라든지 그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염증 등으로 심한 게 귀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죠. 코에 염증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착륙 직전에 좀 발생을 하는 경향이 있죠. 기압차 두통은 다행히 뭐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착륙하고 나면 이제 두통이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병원 오는 경우도 드물기는 하지만 뭐 이제 겁이 나서 올 수는 있겠죠. 이제 갑자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갑자기 심하게 아프니까. 그다음에 비행 부비동염 이걸 이제 에어로사이노사이티스라는 건데 이걸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비행 부비동염인데 이건 이제 어떤 병이냐 그러면 이걸로 이제 두통이 유발이 되죠. 이미 있던 부비동염이 습도 저하나 이제 기압 차이로 항공기 안에서 갑자기 이제 악화돼서 발생하는 거죠. 그는 이 비행 부비동염은 기존 부비동염이 있던 부비동 위치에 따라 두통 위치가 달라져. 그러니까 전두동이 있는 거는 이제 머리 앞쪽으로 이마 쪽이나 아니면 더 퍼져서 이제 이렇게
앞쪽으로 전체가 아플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상악동은 이제 얼굴 뺨 쪽으로 아플 수가 있죠. 이쪽 얼굴 쪽 아플 수 있고, 그다음에 에스모이드 사이너스, 이게 지금 이게 양미간안이 있는 그 두통은 양미간 쪽 두통이 있고, 그다음에 저평동 부비동염은 아주 깊숙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진찰해도 잘 발견하기 힘든데, 여기에 저평동 부비동염이 머리 위쪽이나 광범위한 두통을 요구합니다. 근데 저평동 부비동염은 여러분 이게 위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위치에 있어요. 이게 염증이 심하면은 저평동 부비동염은 굉장히 깊숙이 그 뼈로 막혀져 있지만 뇌하고 가장 인접한 부비동이기 때문에 심하면 이제 뇌 쪽으로 이제 혈관에 염증을 타고 뇌 쪽 혈관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문제가 크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비동 위치에 따라 이제 어쨌든 달라지지만, 뭐 이런 사실 근데 이제 머리가 일단 아프면은 이게 뭐가 뭔지 이 바로 트라우마인지 아니면 이런 비행 부비동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두통이 없어졌더라도 내려서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이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물론 이제 비행기 착륙하고 난 다음에 몇 시간 이내로, 하루 이내로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물론 이게 이제 계속 비행기 탈 때마다 반복될 수도 있긴 하고요. 똑같은 패턴으로. 근데 하루 이상 계속 지속되면 병원 방문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부비동염이 있으면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비행 부비동염은 이제 두통이 오기 때문에 뭐 신경과를 먼저 가게 됐죠. 근데 신경과에서 MR 찍어서 부비동염이 심하다 싶으면 이제 이비인후과로 이제 전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행 부비동염으로 인한 두통이라는 게, 이런 병이 있다는 걸 뭐 특히 축농증이 있는 분들은 이걸 알고는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머리가 아프면 부비동염이 악화되면서 아프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고, 근데 그것도 뭐 이비인후과나 신경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비행 편두통이라고 정하는 이름을 제가 따로 지은 건데, 이거는 비행기 안에서 기존의 편두통 환자가 갑자기 항공기 안에서 편두통 증상 발작이 오는 거죠. 이건 이제 어차피 편두통 자체가 뇌가 어떤 자극을 받으면 그게 과잉 반응하기 때문에 뭐 우리 몸의 자극, 특히 이제 항공기 안에 극형한 환경 변화가 있죠. 이제 기압차, 갑자기 기압이 뭐 낮아지거나 높거나, 그러니까 습도가 많이 낮아지고 이산탄소 농도 증가. 이산탄소가 많이 높으면 이제 뇌를 싸고 있는 막에 이제 이산탄소는 혈관을 팽창하게 됩니다. 뇌를 싸고 있는 막도 혈관이 풍부한데 이게 뇌막을 자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래저래 편두통 발작 우려가 높아집니다. 편두통 환자들은 이제 편두통 발작에 대비한 상비약을 미리 챙겨서 가지고 탑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찾기 쉽게 이제 보관을 잘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편두통 자체는 한번 발작을 하면 뭐 운이 좋으면 몇 시간 안에 좋아지지만 이게 며칠 갈 수도 있어요. 비행기 내릴 때 해서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러니까 편두통 전문 진통제가 필요하고, 비행기 타서의 편두통 증상이 뭐 비행기 안 탔을 때 편두통 증상하고 거의 비슷한 두통이 오면 이제 편두통 전문약을 미리 이제 처방받아서 있다가 약을 먹으면 됩니다. 빨리 약을 먹어야 이게 오래 안 가요. 그래서 편두통 약을 항상 환자들은 가지고 타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찾기 쉽게 이제 항상 보관을 잘 해야죠. 조그만 핸드폰이.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안에서 생기는 건강성 문제, 이건 두통은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뭐 아시는 분들은 요새 뭐 잘 알려졌지만 다시 이제 말씀드린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는 거죠. 그 이코노미 클래스 안에서 장시간 여행하면은 하지 정맥 혈액순환이 장애가 생겨요. 그러니까 계속 앉아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앉아 있더라도 이제 다리를 계속 좀 움직여주고 이렇게 뭐 걸어 다니고 하면 혈전이 생기지 않는데, 뭐 열 몇 시간씩 계속 앉아 있으면 이제 혈전이 형성되기 쉬워요. 특히 취약한 사람들, 고령자나 이런 사람들요. 그다음에 뭐 또 흡연자 이런 사람들이 특히 대상이고, 기존에 하지 정맥류가 있는 경우는 위험 요소가 되죠. 근데 하지 정맥류가 이제 표면에 있으면 우리가
진단이 쉬운데 깊숙이 있는 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지정맥류가 깊숙이 있다가 이제 혈전이 형성되면 이제 문제가 이제 커질 수 있죠. 그 비만인 경우나 고령 연령에서도 위험 요소가 되고요. 이게 문제가 이제 이게 다리에 혈관에 이제 혈전이 생성되면 이게 가만히 있으면 크게 문제가 아닌데 이게 팍 떨어져 나와서 정맥을 타고 쭉 이게 몸통을 올라오면 이게 폐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폐가 색전증이 유발됩니다. 이게 근데 혈전이 이제 여러 개 떨어져 나오면 이제 폐 색전증이 심하게 하면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공기 안에서 이제 수시로 이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으면 걸어야 되고요. 아니면 이제 앉은 자세에서 이제 다리나 발을 이제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이제 힘을 줬다 뺐다 하는 이제 뭐 간단한 운동을 좀 자주 해주는 게 좋긴 하죠. 뭐 이코노미 클래스에서는 뭐 앞뒤 간격이 워낙 좁기 때문에 발을 뻗을 수도 잘 없지만 어쨌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발, 다리 운동을 좀 자주 해줘서 이제 특히 이제 하지정맥은 혈전은 이제 장단지 쪽이 잘 생기죠. 그래서 장단지하고 발을 자주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메커니즘은 이제 항공기 안에 저산소증, 물론 이제 그것도 중력의 힘에 의해서 좀 이제 그 혈액순환이 안 되기도 하지만 저산소증도 있을 그 유발 요인이고 알코올 섭취나 다량의 커피 이제 탈수가 되면 더 이제 혈증이 다 형성돼요. 탈수 요인이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신다든지 술도 사실 탈수를 일으켜서 몸에서. 그래서 뭐 비행기 안에서 술을 많이 먹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잠이 안 와서 뭐 술을 약간 먹는 건 상관이 없지만 고산병 세 번째 고산병 말씀드릴게요. 고산병이 문제인데 이 하이 엘티튜드 시크니스를 해가지고 이 고산병이라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여행하는 분들이 이제 등산 높은 산도 많이 가는 경우가 많죠. 이게 해발 2,500m 이상에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산병이 처음 나타나는 게 두통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히 낮은 고도에서 높은 고도로 급격히 중요한 이동시 발생합니다. 여기 이제 특히 등산을 무리하게 빨리빨리 올라가거나 그다음에 이제 물론 차로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더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등산을 하게 되면 이제 숨이 차고 막 몸이 이제 과로한 상태에서 이게 고산병이 더 잘 생겨요. 그래서 이게 고산병 초기 증상에 이제 두통이 주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제 심할 경우에 생명이 위험한 겁니다. 이게 폐부종이나 뇌부종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여행사 대표 50대 분이 고산병으로 죽었다는 그런 이제 뉴스도 있고 그런데 고산병은 또 올라갈 뿐만 아니라 또 내려올 때도 이제 고산병으로 이제 죽을 수가 있어요. 그걸 막 방치하다가 이제 정상 정복했냐고 내려오다가 이게 확 악화돼서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고산병이 나타나면 이제 바로 서둘러서 낮은 고도로 철수를 바로 해야 됩니다. 무리해서 고지가 바로 적인다 하면서 억지로 올라가다가는 이제 문제가 굉장히 커지게 될 수 있죠. 그리고 다행히 이거는 고산병은 예방약이 있긴 하죠. 아치타졸 아마이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건 처방약입니다. 미리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이제 하루 이틀 전부터 약을 먹기 시작해서 이제 근데 이것만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고산병 우려를 낮춘다는 거지 이 약을 먹어도 고산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산병 때 2,500m 이상 올라갔는데 두통이 나타난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바로 내려오는 게 상책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낮은 고도로 철수를 신속히 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게 폐부종, 뇌부종은 이제 호흡 곤란에 와서 죽을 수도 있는 거, 뇌부종은 이제 뇌가 많이 부으면 이것도 이제 사망률이 될 수 있죠. 고산병이 좀 위험한 병이고 주로 고산병 두통은 어떻게 되는 게 머리 앞쪽하고 옆쪽에 주로 나타나고 욱신욱신한 두통으로 나타나게 돼요. 근데 고산병 두통은 이제 두통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동반 증상을 같이 동반하지 대부분 이제 어지럽거나 미식겁거나 심하면 토할 수도 있고요. 피로감이나
호흡 곤란까지 오면 이제 폐부종이 시작되는 거죠, 빈맥. 빈맥도 이제 폐부종을 이제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동반되면 재빨리 이제 어 좀 주의해서 빨리 내로를 채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신속한 산소 공급이 필요한데 사실 산소 탱크를 들고 다니는 경우는 없죠. 요건 이제 뭐 내려와서 산소 공급을 하는 거고 예 병원에 내려가서 그 수분 공급 탈수가 안 되게 수분 공급을 해 줘야 되고 물론 많이 아프면 진통제를 먹긴 먹어야 되죠, 먹게 되면. 어쨌든 두통 등이 점차 심해지면은 서둘러서 이제 낮은 고도로 이동해야 되는 게 필수적인 겁니다. 고산병은 물론 아세타졸 아미노이드 약을 먹어서 어느 정도 위험을 낮출 수도 있지만 이 두통으로 먼저 올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 시 특히 고지대에 올라가는 경우는 근데 본인이 이제 그 등산을 하거나 차로 올라가면 이게 해발 몇 미터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또 문제긴 한데 어쨌든 이런 병이 있다는 걸 특히 유념을 해야 됩니다. 뇌부종이 오면 뇌가 붓는 거죠 이제. 뇌가 그러면 의식 불명될 수 혼수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혼수 상태가 길어지면 이제 못 깨어날 수도 있고 이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뇌가 많이 빵빵히 부으면 이제 뇌가 이제 이 숨골 쪽으로 밑으로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숨골을 막아서 이제 죽는 거죠. 뭐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폐부종은 이제 처음에 호흡 곤란 시작하다가 이제 입술이나 얼굴이 파래집니다. 파래지고 이제 기침이 갑자기 안 하던 기침을 갑자기 하면서 요것도 이제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죠. 근데 뭐 심지어 망막도 출혈될 수 있다 그래요. 망막처럼 이제 출혈이 심하면 시력저하 되는 이제 후유증이 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망막 출혈은 죽진 않지만 이건 이것도 굉장히 뭐 심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또 내부종이나 폐가 붓는 거 이거는 사망률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산증을 예방하려면 이게 조심을 해야 되는 게 해발 고도 2,500m 이상이면은 하루에 500m 이상은 절대 상승을 피해야 되고 300 내지 500m, 300 이하로 이제 하루에 300m 이상 이하로 올라가는 게 이게 안전하죠. 충분한 물을 그러니까 탈수가 안 되도록 충분한 물을 섭취해야 되고 술 마시면 이제 탈수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금주해야 됩니다. 산에서 술 먹는 사람은 뭐 별로 없겠지만 2,500m 이상이면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뭐 관광 가이드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안내를 잘 해주기는 하겠지만 그다음에 해외 여행과 음식 이런 두통 이제 보세요. 외국 여행 가면 이제 와인이 싸고 좋은 게 많으니까 와인을 막 안 마시는 거 마시거나 이제 맥주 이런 거 마시면은 특히 레드와인 이런 거는 편두통 환자일 경우 유발을 잘해요. 뭐 물론 이제 편두통이 없어도 와인이나 맥주를 많이 마시면 이제 행오버 두통이라 해서 두통이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레드와인을 조금만 먹었는데 확 두통이 좀 심하게 오면서 평소에 있던 편두통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 화이트 와인은 편두통 유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해요. 그러니까 레드 와인은 어찌 뇌혈관이나 혈관을 자극하는 물질이 많거든요. 뭐 이게 뭐 레드 와인이면 건강에 더 좋을 수도 있긴 한데 편두통 환자들은 이제 뭐 굳이 와인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화이트 와인으로 이제 선택하는 게 좀 더 현명하죠. 그다음에 또 이제 시차가 바뀌니까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죠. 그러니까 뭐 공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복이 이제 그냥 길어지면 이제 식사할 때 바로 과식하는 경우 있죠. 공복도 그렇고 과식도 그렇고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두통 환자들이. 그래서 이것도 식사 시간도 그쪽 목적지 식사 시간에 맞춰서 하루 3번째 때 먹는 걸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제 오래된 치즈나 소시지 등 이런 것들도 이제 편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뭐 치즈 싸고 좋은 거 많다 해가지고 마구 먹으면 이제 편두통 환자들이 이제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근데 이때 약을 안 가지고 가면 이제 굉장히 편두통이 심하게 오면 막 토하고 하고 굉장히 괴로운 여행 일정을 완전히 다 망칠 수가 있죠. 뭐 편두통이 심하면 일주일 열흘도 가니까. 그래서 편두통 환자들은 항상 이제 외국 갈 때 약을 신경과 전문 진료를 받아서 이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고 약을 항상 가지고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호주머니에. 그러게 쉽게 그다음에 기타라는 게 이제
여행지 잠자리가 바뀌는 게 여행지 원래 이제 그 숙소가 허름하거나 그러면 이제 비좁거나 소파에 자는 경우 이제 소파에 하면 이제 목 근육이 상당히 또 평소에 베개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매트리스가 다르기 때문에 근육 긴장 두통이 올 수도 있겠고요. 편두통이 이제 어떤 경치 좋고 햇빛 강렬한 햇빛이 이런 데서 가면 이제 편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글라스를 껴야 되겠죠, 이게요. 물론 선글라스가 이제 눈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지만 편두통에 햇빛으로부터 편두통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긴 합니다. 또 해양 스포츠 중에 특히 숨을 오래 참는 수영 등은 이제 편두통을 유발 이건 이 자체가 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숨을 오래 참으면 급격히 뇌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이러면 이제 뇌를 싸고 있는 막에 있는 혈관들이 팽창하면서 이제 우리 페인 센서를 집한 뇌막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해양 스포츠 같은 것도 특히 숨을 오래 참는 수영을 같은 거는 제대로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근데 여기에 이 주제는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외국 여행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한두 번 가는 걸 보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걸로 보이긴 해요. 이게 대부분 다. 질문을 좀 받을까요? 어느 질문 먼저 받을까요?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진통제 이부프로펜은 네, 설명을 드릴게요. 아세트아미노펜은 순전히 이거는 진통제입니다. 이거는 소염제가 아니에요. 그 염증을 동반한 어떤 두통은 이부프로펜이 훨씬 낫죠. 아세트아미노펜은 워낙 이제 많이 쓰이고 요새 트럼프가 이제 ADHD 유발한 데가 좀 이슈가 되긴 했는데 그건 일단 이게 증거가 별로 없는 거고 두통이 있으면 이부프로펜이 조금 더 낫죠.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타이레놀 잘 되면 타이레놀 먹어도 되는데 이부프로펜이 조금 더 이게 아까 말한 이게 비행 시 두통은 이부프로펜이 더 낫습니다. 아예 두통, 이거는 김지연님은 제가 답변을 못 하겠네요. 어떤 두통이 얼마나 자주 생기는지, 동반 증상이 뭔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애가 대화가 가능할 정도면 신경과를 데리고 가시고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면 소아청소년과를 가야겠죠. 이제 일단 신경과를 가서 진료를 받아보는 게 제가 이 답변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나이에 애들은 제일 문제가 이제 드물지만 뇌 종양 같은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죠. MR 안 찍으면 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죠. 근육통과 두통과 아니요, 다른 진통제 꼭 그러진 않아요. 같은 약을 먹어도 되긴 됩니다. 소염 진통제를 먹어야겠죠. 아까 말한 이부프로펜 같은 거, 낙센 아니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정확히 받고 이제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신경과에서. 편두통 약. 근데 외국에서도 이제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편두통 약이 전문약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안 팔아요, 잘. 그래서 마이그레인이라고 편두통 영어로 마이그레인이라고 하는데 또 영국이나 호주 같은 영연방에서는 미그레인이래요, 미그레인.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게 병명도 발음이 달라요. 마이그레인 약을 달라고 마이그레인 드럭 이런 거 마이그레인 달라고 그러면 될 건데요. 성분을 찾아야 된다. 글쎄요. 낙센이나 이부프로펜은 편두통이 심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먹어야 낙센이나 나프록센 이런 거요. 이부프로펜. 그다음에 또 뭔가요? 질문이 많네요. 비행기 안에서 응급대처법, 응급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응급이란 말이 좀 어폐가 있고, 일단 소염 진통제를 먹어야죠. 이부프로펜이나 아까 말한 나프록센, 낙센, 그런 게 없으면 아세트아미노펜, 즉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명이고 타이레놀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오리지널 브랜드명이죠. 타이레놀. 그거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기압차로 있는 거면 또 내려오면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 근데 이거 아플 때 너무 심하게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근데 진통제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아까 이부프로펜.
어, 두통이 오기 전에 빛이 번쩍거리기 시작. 이건 이제 뭐, 이것도 뭐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대부분 이제는 이제 뭐 편두통 전조 증상인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드물게 이제 그 후두엽 그 뇌 쪽에 무슨 이게 관절 현상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다른 무슨 후두엽 쪽이 다른 뭐 뇌혈관경이나 드물게 무슨 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MR을 찍어서 확인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우리가 편두통으로 간주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뭐 위험한 신호 뭐 이게 뭐 뇌혈관 기형이 숨어 있거나 관절이면 문제가 크게 될 수도 있긴 하죠. 그래서 뭐 검사를 먼저 신경과에 해보는 게 일단 순수인 것 같아요. 혼자 자가 진단하시면 위험할 수가 있고요. 또 봅시다. 이게 뭔가요? 목이 뻐근한 날 두통. 긴장성 두통은 일단 맞습니다. 목 뒤 근육이 이제 머리 뒤쪽 근육과 다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요. 그 목 안에 특히 목 아래쪽이 그 두개골 머리하고 목이 만나는 뒤쪽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게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데 관리한다는 게 물론 이제 평소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잘 생겨요.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 보고 있으면 앞으로 쑥 내밀게 되죠. 그러면 목 뒤가 더 많이 오므려갈수록 뻐근해집니다. 그죠? 그럼 평소에 이게 스트레칭을 자주 해서 목 근육을 풀어야 되고요. 앞으로 쭉 내밀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가 멀리서 앞으로 당기든가 하고 그 1시간 1분 정도는 그래도 반드시 스트레칭해서 목 근육을 풀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좀 친턱스라고 그런 엑서사이즈도 있는데 목을 아래턱을 아래로 하면서 목 뒤 근육을 펴주는 운동. 오래 앉아있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걸 뭐 5초 정도 4, 5초 정도 하는 걸 이제 반복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스트레칭은 목 뒤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 뒤로 제끼는 운동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쑥 내미는 걸 하기 때문에 이러면 목 뒤 근육이 하중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게요. 중력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목이 뒷목이 뻐근한 거는 특히 오래 장시간 안 좋은 자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오거나 이래 물론 관리는 뭐 그렇게 어 스트레칭 운동, 친턱스 운동 뭐 이렇게 하고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점심때는 잠시 전신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 하시고 그다음에 또 많네요. 지압이 낮아지거나 비 오는 날 두통. 날씨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이게 대부분 이런 환자는 대부분 이제 편두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기압차가 일종의 아까 말한 우리가 항공기 이륙 착륙할 때 기압차 생기듯이 이게 흐린 날도 이제 이게 변화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뇌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날씨 때문이 아니고 편두통은 기본적으로 유전성 백그라운드 하에 어떤 뇌를 자극하는 이게 방아쇠죠. 우리가 이 두통을 우리가 총알에 비유하면은 편두통 환자들은 이게 이미 총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 총알이 다 장전되어 있는데 이걸 방아쇠 당기는 게 이제 아까 말한 기압차라든가 이런 비 오는 날, 말이 흐리는 날, 비 오기 직전 이런 때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 게. 그래서 뭐 그렇다고 편두통이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뭐 진료를 신경과에서 받아보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여기서 제가 뭐 진단명을 말하는 건 위험하긴 해요, 사실요. 어쨌든 봅시다. 어릴 때 뭐죠? 어, 물론 어릴 때부터 두통이 있는데 이게 치료가 제대로 안 하면 만성 두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요거는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긴 하죠. 이게 만성 두통이 있으면 요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거는 히스토리부터 우리가 병력 청취부터 해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물론 그다음에 또 건강 참는 김 형사님이시네요. 두통이 심할 때 함량제 트립탄 계열. 이게 항염제라는 약은 사실 소염 진통제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소염 진통제를 먹다가 트립탄 먹다가 뭐 약을 번갈아 써도 되긴 됩니다. 근데 요게 잠깐만요. 아직 답장 안 했는데. 약물 조합에 위험이 있는 그건 약에 따라 천차만별이죠.
요거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트립탄 자체가 처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타부터 말 못합니다. 신경과 진료를 받으세요.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보톡스요. 만성 편두통. 네. 이 실제로 도움이 뭐 종종 됩니다. 이것도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만성 편두 보톡스가 이제 물론 국제적으로 공인된 치료이긴 해요. 이제 이 보톡스는 지금 문제는 이제 오리지널 엘러가 보톡스 쓰게 되기 때문에 보톡스가 국산 보톡스와 달리 비용이 원가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비용이 사실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뭐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보톡스는 한 30군데 이제 보톡스를 이제 머리 전체에 놓고 목대 어깨까지 놓는 건데 그것도 신경까지 진료를 받아보시면 만성 편두통이 종종 쓰이는 물론 보톡스 치료가 있습니다. 공인된 치료고요. 부작용은 없어요. 근데 비용이 좀 나가는데 이제 효과가 없으면 조금 난감해지죠. 근데 2번은 해보고 이제 효과가 없으면 나는 보톡스 안 맞는구나 하는데 2번까지는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효과가 없더라도 보톡스는. 그 논문이 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여행 일정 짭쪽에서 물론 수면 부족 얼마든지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 자던 낮잠을 자도 올 수가 있고 편두통. 사람마다 달라요. 그다음에 이게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면 또 그럴 수 있죠. 시차가 바뀌니까. 잠을 그러니까 여행 일정 빡빡해서 못 잘 수도 있고 그런 때는 그 멜라토닌 같은 거 먹어서 그쪽 시간에 맞춰서 잠을 잘 자도록 해야죠. 그 수밖에 없죠. 아니면 단기간 수면제를 먹는 것도 뭐 문제될 건 아닙니다. 스틸록스 같은 건 단기간 써도 문제는 크게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비행기 착륙 후부터 이게 바로 트라우마 이게 좀 늦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바로 내려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기압처럼 두통인지 아니면 이게 편두통이 이때 생기는 건지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서 우리가 자세히 문진하고 필요한 검사하고 해서 그 진단에 따라 약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과 가서 진료 받으라는 좀 말을 할 수밖에 없네요. 잠을 못 자도 눈도 빠진 느낌. 쇠내경 이게 뭐지? 쇠내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질문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쇠내경 때문에 이게 통 갈게요. 이것도 뭐 신경까지 진료를 받아야죠. 이게 뭐 어차피 전도 할 수 없고. 자, 하마 이게 마지막인가요? 어릴 때 뭐 이건 스토리가 기네요. 교통사고 머리 다친 데 사고 난 시기만 되면 네. 네. 자, 이분은 뭐 저도 뭐 이것만 좀 말을 뭐 좀 함부로 이야기 못 하는데 이분은 원래 이제 유전적으로 편두통 소인이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바람에 편두통이 확 이제 나타난 거죠. 이게 빙하에 비유하면은 이게 수면 안에 있던 빙하, 큰 빙하 그까지 다 위로 올라온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호소하는 양상은 이제 전형적인 편두통이긴 합니다. 이게 근데 머리 다친 걸로 인한 이제 교통사고로 머리 다친 게 큰 이제 유발론이 됐던 것 같아요. 이미 그런 이 편두통 전문약이고 이야기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뭐 아플 때마다 먹겠죠. 근데 이게 뭐 이것도 두통을 잘 보는 신경까지 진료를 받으세요. 이거는 좀 복잡한 문제긴 한데요. 혈압약, 리리카, 이거 뭐 편두통과 상관없고 세레브렉스는 이게 뭐 만성적으로 매일 먹는 약인데 이것도 울트라세스는 제가 말 나온 김에 이거 매일 먹으면 이게 약간의 마약성 진통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울트라세스 매일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약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울트라세스는 좀 장기간 매일 먹으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안 좋아요. 뭐 이분도 두통 잘 보는 신경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겁니다. 이건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요. 이분은. 그다음에 정형외과에서 허리 통증
근육이완제가 어지럼증. 근육이완제가 이게 종류에 따라서 어지럼증이나 어지럼증 유발할 수 있는데 두통 유발하지는 않을 텐데요. 예. 근육이완제는 종류에 따라 뭐 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어요. 이것도 뭐 그 약을 이건 그 처방을 한 정형외과 선생님이 가장 잘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신경과 가서 진료를 받으시든가 하셔야죠 뭐. 근육이완제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는 있는데 두통은 글쎄 두통은 거의 뭐 유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다 했나요? 네. 오늘 이제 해외 여행 특히 비행기나 이제 고산지대 그리고 시차 문제 그 외국에서 자주 먹는 이제 안 먹던 뭐 와인 뭐 이런 음식에 연관된 두통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외국 여행을 하시려면 특히 시차가 많이 바뀔 때 그럴 때는 장시간 오래 비행기 탈 때는 이런 상식적으로 좀 미리 알아두셔서 대처를 잘하는 게 고생을 덜하고 여행을 망치지 않는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